안녕하십니까, 홍기빈 클럽입니다. 얼마 전 프랑스의 하원 의원 선거를 보셨습니까? 1차 투표가 끝났을 때만 해도 이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이 제1당이 될 것이 확실했고, 나아가서 과반수까지 얻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투표의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웬걸 국민연합은 제3당으로 밀려났고, 좌파 세력인 신민중전선이 1위, 그 다음 중도 세력인 여당 앙상블이 제2위, 정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극적인 막판 뒤집기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좌파 세력인 신민중전선과 중도파 앙상블이 막판에 극적인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녹색당, 사회당, 공산당, 불복하는 프랑스 등 여러 좌파 정당이 하나로 뭉쳐서 만들어낸 신민중전선, 이른바 누보 프롱 포퓰레라고 하는 집단입니다. 이는 1936년 프랑스에서 집권했던 민중전선의 이름을 계승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930년대 민중전선은 어떤 사연을 담고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한 역사 지식의 호기심을 넘어서서 프랑스 정치의 앞날을 생각하는 데에도 큰 시사점을 던져주기 때문입니다. (1930년대의) 프랑스 정치 또한 무르주아 우파 정당들이 있었고요, 급진당이라는 이름의 중도 정당이 있었고요, 좌파 정당들이 있었습니다. 이 좌파 정당들은 다시 사회당과 공산당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선거가 벌어지면 이 우파 정당들하고 이 중도파 급진당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좌파의 의회 진출을 가로막는 선거연합을 만들고 했기 때문에 가뜩이나 두 개의 정당으로 갈라져 있었던 좌파는 의회에 활발하게 진출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30년대에 들어서니까 이런 판을 위협하는 아주 큰 위기가 닥칩니다. 아예 의회 정치 자체를 갈아엎자라는 파시스트 세력의 준동이 나타난 것입니다. 1934년 2월 6일에 벌어진 이 파시스트들의 폭동은 프랑스 정부 자체를 거의 전복시키는 데 성공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노동자들이 먼저 움직입니다. 파시즘의 집권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성취된 대부분의 개혁의 성과물들을 없애버릴 것이고, 그러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 자신들이라는 점을 이탈리아와 독일의 경험을 보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월 12일에는 24시간 총파업이 벌어지고 놀라운 숫자의 노동자들이 시위에 함께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파시즘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이 폭넓은 파시즘 연합전선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하는 민의가 확실하게 표출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좌파 세력은 공산당, 사회당으로 나누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 격렬히 싸우고 갈등하는 원수 관계에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프랑스 공산당은 소련의 뿌리를 둔 국제공산당, 그러니까 코민테른의 지시를 어길 수가 없었는데요. 스탈린이 주도했던 이 코민테른 6차 대회에서의 결정은 공산당이 온건한 좌파 정당인 사회당 혹은 사회민주당을 우선적으로 분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른바 극좌 노선이었고요. 이것 때문에 공산당하고 사회당은 서로 격렬하게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935년 7월에 있었던 코민테른 제7차 대회에서는 이러한 극좌 노선을 철회하고 파시즘에 맞서서 사회당과의 연합을 적극 추진하는 이른바 통일전선 전술이라는 것을 채택하게 됩니다. 프랑스 공산당은 바로 사회당과의 연합을 추진해 나갑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중도파 정당인 급진당과 연합의 손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좌파 정당, 그 중에서도 특히 공산당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이 좌파와 중도파의 연합전선을 만들어내는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것이 1930년대에 존재했던 원래의 민중전선입니다. 1936년 5월 3일에 있었던 하원 의원 선거에서 드디어 극적인 승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사회당 지도자 레옹 블림을 수반으로 하는 최초의 사회주의 내각이 들어서게 됩니다. 민중전선 내각은 들어서자마자 곧 반파시즘 정책들을 취해 나갑니다. 모든 파시즘 단체들에게 대해서 일체의 무장을 금지시켜버린 것입니다. 또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노동자와 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광범위한 여러 사회 경제 개혁 조치에 착수합니다. 선거 직후인 6월에는 프랑스 최초의 노사정 협의인 마티뇽 협의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서 급격한 임금 인상,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 또 2주간의 유급 휴가 같은 조치들을 이루어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이 프랑스 민중전선이 남겨준 유산이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어떻게 바캉스들 떠나시나요? 여름에 휴가 여행을 뜻하는 이 바캉스라는 말은 텅 비었다라는 뜻의 프랑스 말입니다. 최초로 2주간의 유급 휴가를 받게 된 프랑스의 노동자들과 시민들은 드디어 바다로, 산으로, 휴양지로 놀러가면서 도시 전체가 텅텅 비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여기는 이 여름의 유급 휴가는 상당 부분 이 1930년대 프랑스 민중전선 정부의 정책에 힘입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곧 어려움이 닥칩니다. 민중전선 내의 분열이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중도정당인 급진당과 사회당, 특히 공산당과는 실제로 파시즘 세력의 발호를 막는다는 것 말고 어떤 공통분모가 있는지가 상당히 애매했습니다. 급진당은 이 보수적인 성격이 강한 정당이었기 때문에 좌파가 추진했던 여러 사회경제적 개혁 조치들에 대해서 틈만 나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또 레옹 블림의 우유부단함 때문에 확실하고 결연한 조치들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이 점에서 블림 내각과 큰 대조를 보이는 것은 바로 대서양 건너편에 있었던 루즈벨트의 뉴딜 정권이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단지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 말고도요, 이 뉴딜의 이름 아래에서 대공황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과감한 사회 경제적 개혁 조치를 취할 수가 있었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또 정치적 헤게모니를 계속 연장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블림 수상이 이끄는 이 민중전선 내각은요, 루즈벨트 대통령과 같은 과감한 결단력과 지도력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불만이 사방에서 표출되었습니다. 특히 결정적인 한 방은 자본가 계급, 우파 세력들이 취했던 조치였는데요. 바로 자본도피였습니다. 한마디로 프랑스 자본가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자본과 자산을 빼내가지고 프랑스 바깥으로 유출시켜버린 것입니다. 프랑화의 외환 가치가 계속 떨어지게 되었고요. 레옹 블림 수상도 이 프랑화의 평가절하를 단행하지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큰 폭의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되었고요. 일건 인상되었던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도 이 물가 인상 때문에 다시 제자리로 주저앉아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좌파 세력들은 다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고 이 블림 수상이 이끄는 민중전선 내각하고 공공연하게 적대적인 투쟁을 선언하게 됩니다. 결국 1937년 6월 20일 레옹 블림 수상은 수상직을 사임하게 되고 민중전선 내각도 사실상은 이때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민중전선 정부의 실험에 대한 평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다음에 몇 가지만큼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대공황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을 도와줄 수 있는 확고하고도 일관된 사회경제개혁 조치에 틀이 없었다. 둘째, 그러한 사회경제적 정책들에 대해서 중도파까지 참여할 수 있는 이 폭넓은 정치적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했다. 셋째, 그러한 정치적 합의를 힘있게 밀고 나갈 수 있는 루즈벨트와 같은 강력한 지도력이 부재했다. 이 세 가지는 이번 프랑스 하원 선거에서 생겨난 프랑스 정치 구도의 앞날에도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로 좌파인 신민중전선, 그리고 중도파인 앙상블, 그리고 극우파인 국민연합 등이 프랑스 하원을 거의 비슷한 비율로 3등분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야말로 팽팽한 긴장이 감돌고 있어서 어떤 세력이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 전국 전체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고 보면 여러 불안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째, 좌파인 신민중전선 내부가 상당히 복잡하고 분열이 심합니다. 그 내부에서 가장 큰 의석을 점하고 있는 이 멜랑숑이 이끌고 있는 불복하는 프랑스는요, 외교 정책 등이라든가 사회 경제 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왼쪽으로 가 있는 정당인데요. 이에 대해서 사회당이라든가 녹색당 같은 다른 정당들이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장 다가오는 총리 지명에 있어서도
이 멜랑숑만큼은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불만이 이 신민중전선 내부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둘째, 중도 세력까지 아우를 수 있는 이 포괄적인 사회 경제적 개혁의 청사진이 보이질 않습니다. 부유세 제도입이라든가 연금 개혁 철회라든가 임금 인상과 물가 통제 등 이 신민중전선이 내건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개혁 조치가 있습니다만은 가만히 지켜보면은 이 즉자적인 요구들에 멈추고 있고 이를 감싸고 있는 하나의 일관되고 포괄적인 개혁의 틀 자체는 보이질 않습니다. 따라서 이 마크롱 세력이 기존에 추진해 왔었던 친기업 정책들하고 충돌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벌써부터 재계라든가 기업이라든가 하는 세력들은 신민중전선에 대한 반대와 불만을 분명하게 표명하면서 이 마크롱 세력에 대해서 자기들의 입김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셋째, 굳건하고도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는 정치가나 정치 집단이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지도력은 이번 선거에서의 사실상의 패배로 인해서 상당히 크게 후퇴한 상황이고요. 신민중전선 내부의 상황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과연 그 내부의 분열을 극복할 수 있을까 정도로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 반면 극우 세력인 국민연합의 지도자인 이 마린 르펜의 지도력은 이번에 오히려 더 크게 강화되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정치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불투명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르몽드지의 표현에 따르면요, 원래 복잡했던 프랑스의 정치 방정식이 이제는 거의 절망적인 상태로 들어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네요. 극우 세력의 집단을 일단 막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방벽이 과연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지, 또 그 방벽을 넘어서 진정한 사회경제적 체제의 새 틀을 만들어내는 진보로 나아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은 아직 불투명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러한 불투명한 시대의 미래, 자그마한 불빛이라도 켜볼 수 있도록 저희 홍기빈 클럽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호시탐탐 스탠바이 감사합니다.